네가 죽은 줄 알았어.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내가 널 죽인 줄 알고 살았어. 정장을 입은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사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오늘 그곳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삶이 한 켠에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이 병원에서 가장 바쁜 사람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회장님이라 부릅니다. 신문에서는 그를 자수성가의 상징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이 병원 복도에서는 그 누구도 그를 회장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말 없는 방문객일 뿐입니다. 매일 아침 6시 반, 첫 회의가 시작되기 전 그는 1시간씩 어딘가로 사라집니다. 비서 정민은 3달째 궁금합니다. 회장님, 매일 아침 어디 가시는 겁니까?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차가 성모병원 앞에 멈췄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들어가서 6층으로 올라갑니다. 603호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문을 밉니다. 침대에 노인이 누워 있습니다. 산소 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침대 옆에 앉습니다. 10분 동안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간호사 수지는 일주일째 그를 지켜봤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모르겠어. 매일 와. 환자랑 무슨 관계래? 아무 말 안 해. 복도에서 다른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 준혁건설 회장 아냐? 뉴스에서 봤어. 설마 그런 사람이 왜 여기를? 그날 오후 수지는 원무과에 물어봤습니다. 603호 환자 보호자 누구예요? 없어요. 무연고 환자인데 익명 후원자가 비용 대신 내주고 있어요. 얼마나 되는데요? 지금까지 3천만 원 넘었어요. 수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사람이 매일 오는 분일까요? 모르죠. 본인이 밝히지 않으셨으니까요.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매일 아침 어디 가시는지 아무도 몰라. 혹시 병원? 임원 회의실에서 상무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최근 들어 결정을 미루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중요한 계약건도 다음 주로 미루셨고, 전무가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닐까요? 정밀 검진 받으신 게 언제였죠? 전무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기회다. 회장이 흔들리고 있다. 이번이 기회다. 정민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그날도 그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회사 주차장에서 검은색 세단 하나가 그를 따라왔습니다. 차 안에는 전무와 사설 탐정이 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매일 가시는 곳을 확실히 파악해야 합니다. 전무가 말했습니다. 병원비 내역도 확인하고 환자 신원도 알아내세요. 알겠습니다. 혹시 큰 병이라면 경영권 문제를 미리 대비해야죠. 전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석 달 전, 그는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경제면을 넘기다가 사회면 작은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연고 노인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기사는 짧았습니다. 김순자, 뇌출혈로 쓰러져. 성모병원 입원. 보호자 없음. 신원 확인 중. 그는 그 기사를 하루 종일 들고 다녔습니다. 회의 중에도 서류 밑에 깔아두었습니다. 정민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 신문 계속 보시네요. 무슨 기사인데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순자.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0년 전 그에게도 그런 이름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7살이었습니다.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여자가 그의 손을 잡고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는 비닐봉지 하나를 그에게 쥐어줬습니다. 옷하고 공책 들어있어. 엄마는? 금방 올게. 여자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버스가 멀어졌습니다. 그는 정류장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비가 점점 더 내렸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멈췄습니다. 여기서 뭐해? 엄마 기다려요. 엄마가 어디 갔는데? 버스 타고 갔어요. 금방 온대요. 그날 그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에서 이준혁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새로 받은 이름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성공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잊지 못했습니다. 김순자. 신문 기사에 그 이름이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병원에 갔습니다. 어떤 관계이십니까? 원무과 직원이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옛날에 인연이 있던 사람입니다. 가족은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보호자가 없어서 병원비가 체납 중입니다.
혹시 그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앞으로 드는 비용 전부 여기서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성함이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날 그는 603호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봤습니다. 30년 전 기억보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왔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운가? 보고 싶은가? 아니면 알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사람을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워했습니다. 밤마다 꿈에 나타났습니다. 악몽처럼 나타났습니다. 엄마,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 단어를 내는 순간 다시 버려질 것 같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복도에 나와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괜찮으세요? 간호사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시죠?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왔습니다. 한 달째 그는 매일 왔습니다. 비서 정민이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미운가? 네, 미웠습니다. 그리워했나? 네, 그리웠습니다. 용서하고 싶은가? 아니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매일 오는가?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오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마치 다시 버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버리는 쪽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두려웠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 10분만 머물렀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노인을 봤습니다. 한 달째 검은색 세단은 계속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사설 탐정이 전무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동선 보고서입니다. 매일 아침 7시 성모병원 6층. 체류 시간 10분. 면회 대상 603호 무연고 노인. 병원비 납부 익명 약 3천만 원. 환자 신원은 김순자. 과거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전무는 보고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재밌네요. 예? 재벌 회장이 무연고 노인에게 3천만 원. 전무는 전화를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경제신문 기자님이시죠? 네, 전무님. 좋은 정보 하나 드릴까 합니다. 그날 오후 임원 회의에서 전무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최근 개인적인 일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고 계십니다. 주요 계약건 3건이 지연됐고 이사회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무가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뭡니까? 전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직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곧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정민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전무님이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사회에서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제신문 일면에 기사가 떴습니다. 준혁건설 이준혁 회장 무연고 노인에게 3천만 원 비밀 후원. 숨겨진 관계는 매일 아침 병실 방문. 익명으로 거액 병원비 대납. 회사 업무 소홀. 정부인가? 혼외자 어머니인가?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이 회사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603호 환자는 누구입니까? 특별한 관계입니까?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겁니까? 그는 아무 대답 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회사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원 회의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전무가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이제는 설명하셔야 합니다. 언론이 날리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603호 환자가 누구입니까? 다른 이사들도 재촉했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이대로는 회사가 위험합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전무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면 이사회는 회장님의 직무 정지를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시대표로 잠깐만요. 정민이 회의실로 뛰어들었습니다. 회장님, 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셨대요. 그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기자들이 따라왔습니다. 병실 앞에는 이미 카메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는 개의치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를 봤습니다. 민준아,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이름, 30년 동안 듣지 못한 그 이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이준혁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 그 이름을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름은 버려진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대답해 주세요. 저 환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창문을 봤습니다. 카메라가 보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는 커튼을 쳤습니다. 다음 날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회장, 병실서 민준 이름 들어. 누구인가? 603호 노인의 정체.
회장은 왜 침묵하나? 준혁 건설 주가 10% 폭락. 경영권 위기설. 회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사회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전무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여시든지 아니면 직무 정지를 받아들이시든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른 이사들도 동의했습니다. 회사가 위험합니다. 주주들이 난리입니다.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처럼.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전무는 미소를 숨겼습니다. 드디어 끝장을 볼 수 있겠군. 그날 밤 그는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힘들어졌지? 괜찮습니다. 한 번만 얘기 들어줄래?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 일.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평생 할 수 없을지 몰라.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때 나도 어렸어. 21살이었어. 혼자 키우기 너무 힘들었어. 돈도 없었고 매일 굶었어. 너만 없으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네요. 미안해. 그때는 그 생각밖에 안 났어. 너를 두고 버스에 탔는데 내가 뭐 하는 거지 싶었어. 내가 미쳤나 싶었어.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 계속 내 생각만 났어. 그러다 정신이 들었어. 다음 날 아침 해 뜨자마자 정류장으로 달려갔어. 하지만 넌 없었고 지나가던 사람한테 물어봤어. 어제 저녁에 경찰이 애 데려갔대.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경찰서로 갔어. 내 아들 찾으러 왔다고 했어. 경찰이 그러더라. 어제 저녁 그 정류장 근처에서 교통사고 났다고. 그는 숨이 멎었습니다. 7살쯤 되는 남자아이가 차에 치였대. 신원 확인이 안 됐지만 내 또래 아이라고. 그 애가 너인 줄 알았어. 경찰이 시체 확인하러 가자고 했는데 난 못 갔어. 무서웠어. 내가 버린 너가 죽어 있는 걸 볼 자신이 없었어. 25년 동안 내가 널 죽인 줄 알고 살았어. 그는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2년 전 전화는 뭡니까?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문에서 내 이름 봤어. 이준혁이길래 슬쩍 지나치려고 했어. 그런데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굴이
너였어. 사진 속 얼굴이 너였어. 평생을 생각한 얼굴이야. 매일 꿈에 나온 얼굴이야. 잊을 수가 없었어.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었어. 바로 알아봤어. 노인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어. 죽은 아이가 어떻게 신문에 나올 수 있어? 몇 번이고 다시 봤어. 하지만 틀림없었어. 내가 살아있었어. 내 아들이 살아있었어. 그는 숨이 멎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날 미워할 게 당연했어. 그래서 전화했습니까? 용서 바라는 게 아니었어. 그냥 내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 목소리만 들어도 됐어.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걸 알고 싶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 그는 복도에 나와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30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죽였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누가 더 힘들었을까? 누가 더 아팠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미움도, 용서도, 동정도, 사랑도,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그날처럼 비가 내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준혁건설 본사, 대강당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가 즐비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전무는 앞자리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그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603호 환자는 누구입니까? 특수관계입니까?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겁니까? 그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603호 환자 김순자 씨는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그분을 어머니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했습니다. 카메라가 그를 비췄습니다. 제 본명은 김민준입니다. 전무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7살 때 저는 버려졌습니다. 비 오는 버스 정류장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준혁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석 달 전 저는 신문에서 그 이름을 봤습니다. 김순자
30년 만에 다시 본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분은 무연고 노인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왜 갔냐고 물으신다면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웠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고 싶었습니다. 전무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제 그분이 깨어나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죽은 줄 알았다고. 25년 동안 자신이 저를 죽였다고 믿으며 살았다고. 강당이 조용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30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그는 기자들을 봤습니다.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처음으로 인정합니다. 김순자 씨는 제 어머니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병원비는 제 개인 자금입니다. 회사 자금이 아닙니다. 회사에 피해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회가 원한다면 사임하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전무가 단상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그는 전무를 봤습니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전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전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고아 출신입니다. 그는 놀랐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지만 저도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일했습니다.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한 건 성공이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버려진 제가 가치 있다는 인정? 그런데 그걸 얻기 위해 또 다른 버려진 아이를 짓밟으려 했습니다. 전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전무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저도 똑같았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는 전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리 둘 다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날 오후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전무가 일어섰습니다. 회장님의 직무 정지 안건을 철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른 이사들이 놀랐습니다. 전무님, 무슨 회장님은 이 회사를 혼자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3개월의 일정 조정이 경영 공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무는 그를 봤습니다. 회장님은 버려진 아이를 포기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이 회사를 이끌어야 합니다. 이사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노인은 많이 회복했습니다. 휠체어를 탈 수 있었습니다. 문장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퇴원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노인은 팸플릿을 받습니다. 고맙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뭡니까? 나를 뭐라고 부를래?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네. 이제는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퇴원 날 그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노인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준여가 네, 살아줘서 고마워.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찾아주셔서 넉 달 후 노인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폐렴으로 다시 입원했습니다. 그는 매일 찾아갔습니다. 전무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대신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날 새벽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밤새 병실을 지켰습니다.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네, 미안해. 이제 그 말은 하지 마세요. 아니, 오늘은 해야 해. 너를 버린 거 정말 미안해. 하지만 고마워. 다시 돌아와줘서. 매일 병원에 와줘서. 노인은 웃었습니다. 나는 평생 그게 미안했어. 하지만 내가 용서 안 해줘도 괜찮아. 그냥 내가 여기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정말 고마워. 그는 노인의 손을 봤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30년 전 그 손이 자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놓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떨렸습니다. 손이 닿는 순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미움, 그리움, 두려움, 슬픔, 그리고 용서는 아니지만 받아들임. 그는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쉬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 노인은 퇴원했습니다.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더 자주 방문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방문했습니다. 전무도 함께 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전무가 인사했습니다. 누구세요? 전무 김민수입니다. 아,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아들 도와주셔서. 전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도움 받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는 정원에서 노인과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그래, 차 한 잔 드릴까요? 좋지. 그는 차를 가지러 갔습니다. 돌아올 때 노인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장례는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요양원 사람들이 왔습니다. 회사 임직원들도 왔습니다. 전무도 왔습니다. 그는 상주석에 앉았습니다. 조문객들이 지나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절을 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받았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고인과 어떤 관계시죠?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들입니다. 조문이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장례식장에 그만 남았습니다. 전무가 나가려다 말했습니다. 회장님, 혼자 계시겠습니까? 네. 잠시만요. 전무가 나갔습니다. 그는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참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래 걸렸네요. 30년이 걸렸네요.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웃음이 멈췄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7살 때 눈물이 다 말라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비 오는 정류장에서 다 흘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하염없이 났습니다. 미웠어요. 그는 영정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웠어요. 많이 밉니다. 정말 많이 밉니다. 근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어요. 밤마다 꿈에 나왔어요. 악몽이었는데 또 보고 싶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용서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포기한 건가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건가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사셨길래 나이에 비해 이렇게 늙으셨어요? 많이 힘드셨나요? 많이 외로우셨나요? 이제야 다시 만났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빨리 떠나시면 어떡해요? 그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 쏟아졌습니다. 7살 그날 이후 다시는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아이의 울음이 지금에야 나왔습니다.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밉지만, 정말 많이 밉지만, 많이 보고 싶었어요. 한 번만 더 대답해 주세요. 영정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장례식장에서 그는 7살 이후로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미웠지만 보고 싶었다고. 문이 열렸습니다. 전무가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2명이 버려진 아이가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정민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2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을 봤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7살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행복했습니다. 어머니가 있었으니까요. 그는 그 아이가 그리웠습니다. 버려지기 전 그 아이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 아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슴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하고 증오하면서도 용서하고 싶어 하고 버리고 싶으면서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아이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회의실로 걸어갔습니다. 전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럽시다. 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그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가슴 한쪽에 무게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 무게는 이제 미움이 아닙니다. 용서도 아닙니다. 그저 기억입니다. 그는 그 기억과 함께 살아갑니다. 매년 그날이 되면 그는 요양원에 갑니다. 전무와 함께 갑니다. 정원 벤치에 앉습니다. 연령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회사로 갑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는 항상 그 10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침묵으로 채운 그 10분이 그의 하루를 지탱합니다. 그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무리 멘트. 그의 가슴 한쪽에는 항상 그 10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침묵으로 채운 그 10분이 그의 하루를 지탱합니다. 어떤 관계는 용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는 이해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으로 정리될 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남자처럼 할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